제가 임신을 하고 보니까요. 그 임신하고 입덧하는 동안은 남의 말이 아무 말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임신해서 건강하게 먹으라는 거 사실 저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인데 임신해서 입덧이 너무 저도 꽤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저는 아기를 남편이 받아줬거든요. 진짜 그 핏덩이를 본인이 이렇게 안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래요? 네. 되게 배웠던 것들 중에서 좀 사람들한테 나눌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 하나에 답하기 위해서 각 삶에서 뭔가 치열하게 해오신 분들 또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한밥클럽 오늘 3화 촬영입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경철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촬영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유튜브도 하나 하고 있고요. 병탐정 김원장이라고 하는데 아직 회원수가 한 200명? 뭐 이 정도 되는 걸음마 그거고요. 요즘 아주 코딩하고 AI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부인과를 전공했고요. 김기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한 삶을 안내하는 의사 닥터 라이블리 최지영입니다. 네, 저는 그리고 갓 100일이 된 아기 엄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막 너무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이곳에 와 있는 게 너무 설레기도 하고요. 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 출산을 하는 엄마들과 가족들을 돕는 산부인과 전문의 정원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모든 분들이 꼭 오고 싶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호스트 장혜리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모두. 이번에 책 내신 거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예. 지금 아마 방송 나오는 시점에서는 이제 출간됐을 텐데요. 이제 에리의 인생 레시피라는 이름으로 에리님의 이제 에세이와 그리고 여기 있어. 우와. 다시 한 번 더. 사인 받으려고 갖고 네. 오셨대요. 이제 에리의 인생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에리님께서 그동안 집밥 콘텐츠에서 나누셨던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랑 뭐 지혜랑 그리고 레시피들 59가지 레시피가 담겨 있는 첫 레시피북이 나왔습니다. 네, 아유, 사진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게 잘 나와요. 사진 너무 축하드려요. 잘 나와요. 여기서 찍으신 거예요? 네, 저희 다 집에서 잤어요. 와. 여기서 찍었어요. 너무 잘 찍으셨어요. 이게 저희 병원에 이제 비치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책 출간을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이거는 모델 수업 중이에요. 예, 이거 식단 책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앞쪽의 절반은 이제 에리님의 어떤 에세이 같은 것들 대화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식사 맛있게 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또 귀하신 분들 모셔서 또 제가 이제 음식을 이것저것 준비했는데 오늘은 그 돼지고기 이제 갈비찜랑 그쪽 있는 부위를 가지고 김치찜했어요. 저희 그 묵은지 있는 걸로 김치찜해서 아마 이거 쓰러지실 거야. 그리고 올 비가 오길래 그 미나리하고 쪽파랑 해서 햄을 넣고 전 부쳤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그 겸이랑 되게 좋아하는 이 알배추하고 우리를 절여서 항상 이렇게 볶아 먹는 거예요. 알배추 볶음이고 이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비중 있는 건데 이렇게 다 모아놔갖고 얘네들이 역할을 잘 못할까봐 걱정이네요. 그리고 요새 이제 아직도 시금치철이라서 집에서 안 떨어뜨리는 시금치인데 이것도 천일염하고 마늘하고만 무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요거는 제 무짠지. 제가 좋아하는 순전히 그런 거예요. 그 짠무 있죠? 그 1년 동안 그 무짠지를 꼭 짜서 그 묵은지하고 같이 이렇게 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지난번에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멸치볶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무말랭이 했고 그리고 또 엊그제 영상 보니까 그 청국장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청국장 또 끓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청국장 저희 제품이에요. 저희 제품 나온 거예요. 에리부엌에서 구매할 수 에리부엌에서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그 조미료 다 빼고 그렇게 해서 아예 그 얼갈이랑 다 저희 멸치 육수 넣어서 그냥 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게끔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상큼한 거 먹고 싶어서 참나물하고 양파만 넣어서 올리브오일하고 레몬하고 해서 샐러드 했어요. 나 밥은 이거는 저 일반 쌀을 안 넣고 찰녹미만 가지고 제가 콩 넣고 그냥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식감이 너무 좋아서 요새 쌀 안 섞고 이것만 넣어서 먹는데 한번 잡숴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 천천히 많이 잡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하죠. 너무 궁금하고 저희 거는 어쨌든 뭐든지 다 그 천연기름으로만 한 거라 저 전도 저기 라드로 부친 거예요. 라드로 부친 거고 이것도 다 저기라서 식용유나 이런 거 전혀 없는 거라 설탕 같은 거 없는 거니까 안심하고 많이 드세요. 이 멸치는 세 번째 모두 네, 나왔던 이제 것 같아요. 계속 5번 오면 5번 먹으시죠. 네, 제일 맛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나는 이거 드시기 전에 깻잎 좀 드셔보셨으면 좋겠어. 깻잎 좀 한번 밥에다가 싸서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 궁금해. 제가 어릴 때 먹던 그 감동이. 듣기만 해도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간 음식 같아요. 이거를 한 장 한 장 발라서 깻잎에다 그 밥에다 항상 쪄서 먹던 생각이 나. 밥할 때 위에다가 딱 쪄서 주셨거든. 아니 이걸 소금에 점인 다음에 1년간 소금에 1년을 삭혀야 돼요. 이렇게 깻잎이 새카매질 때까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싹 씻어서 이제 세척해서 짜서 오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저기 판매를 하거든. 그럼 내가 이제 내 영상에서 이렇게 양념을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주죠. 그렇게도 하고 요것만 가지고도 그 쌈밥 같은 거 밥 싸갖고 다니기도 좋아요. 진짜 반찬 없어도 이것만 먹어도 밥 한 공기가 아유,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요, 그게. 왜 밥도둑 얘기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어머니 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이 된장이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맞아요. 그냥 염장만 하신 거잖아요. 예, 소금으로만. 근데 1년을 지났다고 했는데도 이 바삭한 식감이 그대로 있네요. 예. 향이. 그렇죠. 왜냐면 그 소금에다가 완전히 박아놨다고 그러거든요. 이거 집에 싸가면 혼날 것 같은데. 왜요? 자꾸 이런 거 만들으라고 강요하는 것 사면 같아서. 되니까. 아, 사면 사면 되는구나. 되니까. 아, 네. 사면 되니까. 이건 자신 있게. 이건 그 사람 약 올리는 거죠. 약 올리는 거. 밥 어때요? 밥 맛있지 않아요? 네, 밥도 톡톡 씹어, 꼭꼭 씹어 먹게 돼요. 조화가 잘 맞아요. 지금 해주신 깻잎하고 이 밥하고. 아이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렇죠? 네, 지금 그렇다 그래야지. 깻잎이 진짜 맛에 뭔가 깊이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응. 왜냐면 이렇게 저장식품이 사실 우리를 많이 살렸었는데 그런 염분을 그렇게 취했다가 냉장고가 생기면서 점점 싱거워지 음식이. 이 김치에 이 기름이 적절하게 다 스며들어서 고기의 이 담백한 맛과 어우러지는 게 예술이네요, 이게. 이분 별표 쳐놓고 진짜 매회 출연하는 거 저기 좀 해줘. 저거 해줘. 요청 좀 해줘. 어쩜 그렇게 표현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평가하는 훈련을 받아서 그런가. 아버님께서요? 아니면 어머님께서요? 우리 어머님이 네. 꼭 물어보셨어요. 아. 음식 해놓고 어때? 그래서 항상 이거는 뭐 어때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마늘 맛이 이런 거고 장 맛이 이런 거고 그 맛을 구별하겠더라고. 그래서 평생 어머니가 해주신 집밥을 먹으면서 컸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유, 최악이지, 그게 최악.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밥 먹을 때 이거 마늘이 좀 너무 많이 아우, 들어갔는데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원래 하던 대로 했는데 아우, 숟가락 뺏기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표정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한 30년 하니까 바뀌더라고요. 형님이 누가 바뀐 아니면은 집사람이. 진짜요? 민호. 아니 음식 솜씨가 바뀌어. 음식 솜씨가요? 마음은 안 바뀌어. 참 여기서 이런 말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싸가지 없는 남편이 계속 해준 소리 때문에 그 평가의 기준이 돼버린 거죠. 이것도 지금 촬영되는 건 아니죠? 촬영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을 순화시켜야 되겠군요. 예. 저는 밥 투정 안 해본 지가 한 30만 년 돼요. 밥 투정 안 해본 지가. 주는 대로 잘 드시는 그런 거. 아니요. 주는 대로 맛있는 척하는. 생존 전략 아니에요? 그죠?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형님이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한번 와서 먹어봤다고 분위기가 익숙해지니까 응. 오늘은 너무 즐거운데요. 아 그래요? 저번에 긴장하셨다고 그래서 나 놀랬네요. 지난번에 긴장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했대요. 굉장히 긴장했대요. 그때요? 네, 긴장했어요. 진짜일까? 저 원래 근엄한 사람이 아닌데 되게 근엄하게 그렇게 나왔었어요? 네, 나왔더라고요. 선생님 근엄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저 근엄했어요? 아니 주치의였으니까. 근엄했다기보다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분이라 조심스럽게. 최정 선생님 이제 출산하러 산정 관리를 하러 병원에 오잖아요. 그러면 두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막 밝은 표정에 똘망똘망 그 뭔가 지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같은. 그러니까 그냥 대충 때울 수가 없는 거야. 처음에 얘기하다가 좀 딸려가지고 나중에는 책하고 이렇게 막 올 때마다 책을 한 3-4권씩 줬는데 비디오 뭐 DVD 이런 거 그 외국에서 유명한 그런 자연출산 교육하는 DVD가 있거든요. 그런 걸 줬는데 그걸 다 보고 다 읽고 오더라고. 그래서 참 선생님 덕분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래서 다음번에 올 때 읽고 오니까 내가 긴장을 했어요. 읽고 와서 무슨 질문을 할까. 그래서 아마 근엄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전도 맛있어요. 전 맛있어요. 네. 청양고추를 조금 넣는데도 약간 칼칼하더라고요. 그럼 지영 선생님은 이번이 첫 번째 아기 네. 나시고 네. 100일 되신 거고요. 네, 100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있었다. 진짜. 진짜 있었다. 100일까지. 100일 만에 거의 첫 외출이죠. 강남구를 떠난. 네, 강남구를 떠나는 건 진짜 처음. 옛날에 100일 잔치를 하는 이유가 그 뱃속의 임신 기간이 365일 중에 265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라고 해서 100일 잔치. 그때를 넘기면 이제 또 수명이 확 늘어나니까 100일까지. 맞죠? 그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예. 엄마들이 모유수유 하시는 걸 보니까 왜 100일에 사람들이 떡을 돌리는지 알겠더라고. 왜냐면 왜요? 엄마들이 100일까지 그 아기 낳고 모유수유하는 그 동안에 아기하고 완전히 적응해서 아기가 정말 이제 내가 모유수유 제대로 해서 아기가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올랐다 하는 게 100일이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그동안 고생했던 내가 본 엄마들은 고생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막 기쁨이 넘쳐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즐겁고 기쁘면 막 감사가 올라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몸이 또 하나 움직일만 하게끔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나가서 떡 만들고 돌리는 거 아닐까. 나는 100일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비슷하게 맞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모유수유도 좀 적응되고, 아기도 좀 잘 자라고, 저도 좀 살만해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사회로 좀 나가보나. 진짜. 근데 사실 그러기엔 너무 귀여워서 집에 있고 싶어요. 우와. 와, 천국이죠, 천국. 너무 예뻐요. 아무 생각 안 나죠. 네. 애기 옆에 있으면. 그 보통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출산 이후에 굉장히 몸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 많이 보시니까 되게 외국 사람들은 출산 직후에 그냥 샤워도 하고 찬물 샤워도 하고 그러죠. 네. 그게 한국 사람들만 유달리 좀 몸이 약한 건가요? 그건 약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제 생각에는 그냥 전통적인 좀 컬처의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기후의 문제도 있고. 사실 우리는 사계절을 살고 있는데 예리님이 옛날에 겨울 되게 추웠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더 집에 추웠어요? 엄청 추웠어요. 지금도 더 추웠다고요? 얼어붙었어요. 예. 교복 입고 타이즈를 신고 집에 오면 막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우리나라의 어떤 지배 구조가 이렇게 위풍이란 것도 있고 이게 바람이 다 숭숭 들어오는 이런 좀 구조들이 있잖아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 찬바람이 이제 몸에 들어와서 그러면 한기가 들면 그 이제 산후풍이 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우니까 어떻게든 따뜻하게 껴입고 하는 게 이제 문화가 정착이 겨울도 길고 이제 추운 시절이 많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저쪽에 좀 덥기만 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오히려 더 땀이 나고 이런 땀들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빨리 샤워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문화도 있죠. 그래서 그게 건강하게 출산을 하면
사실은 샤워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도 그냥 바로 일어나서, 선생님 어떠셨어요? 바로 일어나서 움직일만 하잖아요. 자연출산 잘 하시면. 네, 한 하루 이틀 지나서는 괜찮았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출산이시기 때문에 노산이셨잖아요. 저 고생을 좀 했잖아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그 고생한 얘기 들으시려면 딴 여기 뭐 나가신 데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대단하신 게 이게 그동안 사실 초경할 때부터 출산을 위해서 여성의 몸은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그 출산을 초경한 이후에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35세 때 가서 이제 노산이 기준이 되는 게 뼈와 관절들이 이렇게 서서 다니고 사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기 낳는데 익숙한 몸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 10달이 그거를 다시 준비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사회생활 하면서 서서 다니고 직립보행하는 게 되게 골반의 어떤 이렇게 경직, 가동성을 좀 방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많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 안 하면 굉장히 오래 굳어져 있듯이. 그런 상황에서 아기를 낳을 때 골반이 벌어지고 그 밑으로 아기가 나올 때 자연스럽게 나오긴 하지만 그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통증들이나 이런 게 산후에 회복하려면 금방 일어나서 걷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초산 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산도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첫 출산 노산. 나이 들어서 초산. 그러니까 다음에는 너무 팩폭을 찔리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럼 몇 살에 낳는 게 제일 좋아요, 형님?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몇 살이나 어리게 날수록 좋기는 하겠죠. 왜냐하면 회복력도 빠르고 재생력도, 인간의 노화가 뭐 보통 25세에서부터 이런 노화의 대사로 바뀐다고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 이전에는 성장하는 대사고 25을 넘기면서 노화 대사니까 아마 20대에 낳는 여성들이 제일 그래도 출산에 회복력이 좋지 않을까. 근데 사실 출산을 잘하고 호흡을 잘해서 자기 몸이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다 잘 낳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첫 출산만 좀 잘 넘기면 둘째부터는 저는 되게 첫 출산과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더 건강하게 낳는다고 봐요. 질문하신 게 이제 뭐 그렇게 추우니까 자꾸 뭐 한도 선다 그래가지고 막 이런 좀 한기 든다 이런 걸 주의하는 거는 되게 저는 좋은 것 같은데, 바람직하고 잘 보호해야 되고 하는데, 외국 사람들 보면 진짜 샤워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들의 문화가 그냥 바로 움직이는 데다가 체력도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큰 사람들이. 근데 한 번 놀란 게, 가정 출산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틀 있다가 아기를 보러 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방 안의 온도로 한 24도, 5도 요 사이에 습도도 딱 조절해서 선선한 저기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바람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에어컨을 켜놨는데 막 집에 들어가서 너무 추울 정도로. 근데 아기가 다 벗겨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걱정했어요. 우리 전통적인 생각에 저 아기 저거 얼어 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라온 문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도 괜찮고 엄마도 괜찮고 아빠도 괜찮고 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시원하게 있는 거.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습도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습하면서, 근데 그게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참 이 생명력, 출산하면서 아기가 적응하는 과정이 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본 상식의 범위를 넘어선 몸이 스스로 알아서 다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에스키모인들이나 저 툰드라 지역에 사는 분들은 진짜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그 추위에. 그래서 그 북유럽 쪽에 사는 엄마들 보면 아이들 진짜 밖에 눈 다 있고 추운데 그냥 아이들을 밖에 일부러 내놓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그냥 요람이나 유모차에 실은 채로 그냥 집 밖에다 일부러 놔둔대요. 면역력 높인다고. 햇빛 세게 만들고 찬바람 그냥 세게 만든대요. 그래도 소개를 좀, 왜냐면은 두 분이 어떻게 가까운지 어떤 관계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되게 반가워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번에 제가 아기를 이제 임신을 하고 제가 열심히 출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였거든요. 그때 사실 뭐 의사들 다 아시겠지만 의사들은 대학병원 가서 출산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네, 보통 대학병원 자기가 가거나 일하는 병원에서 많이 출산. 네. 아니면 되게 큰 산부인과 병원 가거나
거의 보통 그렇게 가서 저도 뭐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 정밀 초음파가 한 20주쯤 이렇게 보는데 저도 그렇게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제가 임신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출산을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다시 공부를 조금 해보고 뭔가 새로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자연주의 출산이라는 키워드를 내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을 때 한국에서는 하는 병원이 진짜 많진 않아요. 근데 그 많지 않은 병원 중에 되게 깊고 큰 뿌리를 가지고 계신 병원이 정한호 원장님 병원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알아보고 제가 정밀 초음파부터 선생님 찾아가신 가서, 거예요. 가서 알게 돼가지고 근데 진짜 갔는데 선생님이 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 네, 그래가지고 어머 선생님이 저를 아니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몰랐죠, 사실은. 와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이제 뒷조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희 가족들이 아. 이제 닥터 라이블리가 온다. 그리고 또 같이 있는 여자 선생님이 한 분이 이제 문 원장이라고 있는데 그 양반도 또 여기 찐팬이더라고. 그러니까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환자분의 저 인적 사항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면 적거든요. 근데 부부 의사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밖에서 이제 사전 상담을 할 때.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의사인 줄. 자세히 안 보고 그냥 이제 좀 정신없는 상황에서 들어오시니까. 근데 부부가 들어왔는데 되게 뭔가 상담을 해줬는데 이분 분명히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이게 남다른 거야. 그래서 갑자기 이제 조심하게 되고 말도. 그래서 의사세요? 물어봤더니 의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하시는 의사세요? 그랬더니 피부과요, 부부가. 근데 어디 나오셔서 우리 또 의사들은 어디 나왔냐 이제 선후배 따져서 언제 졸업했냐부터. 어디 졸업했냐, 어디 나왔냐. 그러면 후배면 이제 그때부터 말이 편안해졌냐. 뭐 기도나 뭐 이런 식으로 후배거든요. 그런데 서울대 두 분이 나왔대. 서울대 피부과 그러면 저희 최상위. 네.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부부가 다 그렇다니까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데 여기 찾아와 준 게 저는 되게 힐링이 됐어요. 왜냐하면 같은 동료 의사들이 이거를 하게 되는 그 자연 출산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스스로 나을 수 있다는 거를 믿어야지 자연 출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또 우리가 실습할 때 다 봤던 내용들은 몸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위험하고 언제나 위험을 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으니까 빨리 의학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상과학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그게 맞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의사가 오기는 쉽지 않은 건데 그걸 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되게 궁금하기도 했지만 드디어 이제 이게 좀 더 건강한 출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막 계산이 머릿속에 확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산정 관리를 4주마다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근데 올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너무 열정적으로 자기 자신의 몸이 출산을 잘할 수 있다는 거를 확신을 갖고 믿게 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 의사와 의사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정말 출산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의 를 돕는 자의 관계가 되니까 좀 더 이렇게 따뜻하게 관계를 맺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변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다 40주 예정일날 다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뭐 하루 정도 지나면 내일 나올까 모레 나올까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조금 힘들어지죠. 근데 대부분의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그렇게까지 오래 기다려주는 프로토콜을 교과서에는 42주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환경적으로 그걸 기다려주려면 되게 많은 상담과 또 정밀한 검사들을 하면서 자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과숙이라는 거에 대해서 과숙 증후군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는지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오래 아이가 거기서 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좀 크고 양수가 줄고 그러면서 이제 난산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긴장을 해서 대부분은 빨리 이제 진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하죠. 근데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의료 개입을 최대한
자기 몸을 믿고 좀 기다리고 싶은 거야. 근데 그 기다리는 상황들이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경험이 많지 않고. 근데 여기는 본인은 경험이 없고 본인은 결정해야 되고 나는 경험이 많아서 좀 더 기다려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겠고 뭐 이런 상황에서 42주까지 넘었어요. 며칠쯤에 그래요? 출산했어요? 제가 41주 5일 차에 딱 진통이 와가지고 진짜 42주가 됐을 때 출산했어요. 또 진통도 길었구나. 저 44시간을. 그 나올 때 그러지 않았어요, 아기가?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 진짜. 크리스마스에 태어나려고 기다린 거죠. 크리스마스에 태어날 저는 정말 장난으로 제가 12월 11일이 예정일이어서 설마 크리스마스 때는 아기를 보겠지 이러고 그래서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크리스마스에 안 나오진 않을 거다. 이건 근데 말은 그냥 해보는 거잖아요. 설마 그 전에 나오겠지. 근데 애가 진짜 크리스마스에 태어나가지고. 진짜요? 25일 날. 진짜 축하드려야 된다.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아기 낳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다 자기가 가장 힘들거나 가장 기쁜 것만 얘기를 섞어서 해요. 잊어버려서 그래요. 잊어버려서. 이제 삭제가 이렇게 그 옥시토신 효과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좋은 것만 기억이 나고 맞아요. 싹 잊어버려. 그냥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도 어떤 두려운 원인이 되기도 해요. 뭐냐면 위험했던 순간을 넘기는 거에 대한 그 엄마는 그 순간에 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뭔가 정신 세계가 멀리 있는 사람처럼 아기를 낳거든요. 출산할 때. 네, 근데 나는 사실 지영 씨를 걱정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통에 한번 들어간 엄마는 이게 자연 진통이 결국 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자연주의도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자연 진통을 건강하게 기다려주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들을 조산사들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동안에 저도 초조해지는 거예요. 한 41주가 넘어가면 이제 많은 산모들을 보지만 뭐 이게 머릿속에 항상 잠깐 정신이 들고 여유가 생기면 지영 씨 왜 아직 안 왔지? 이 사람 와야 되는데 뭐 그런 그 몇 가지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42주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만하시죠. 유도분만이란 것도 있는데 뭐 이러고 설명을 하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걱정이 되면 또 그런 선택을 또 하기도 그렇죠. 해요. 유도분만도 하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기도 합니다. 제왕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뭔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겁주거나 강요해서 될 사람이 아니잖아. 공부도 했고 본인이 확신을 갖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본인이 주도하는 걸 따라주니까 나중에 내가 좀 이제 불안해지는 거지. 정말 괜찮을까?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산부인과 의사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 부담감을 어떻게 네. 감당한다는 게. 그러면 들어가서 말리든가 그만합시다. 근데 뭐 팩트가 뭐 말릴 팩트가 나와야 되잖아. 이미 뭐 42주까지 기다리기로 했는데 오늘이 보니까 42주 1일이네요. 오늘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보면 진통하고 호흡하는데 하루 진통했는데 나올 줄 알고 막 기다리면서 잤는데 눈 떠보니까 아직도 안 나온 거야. 조산사들하고 진통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가보면 모니터 이게 애기 태아 감시 장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찍어서 조산사들이 계속 보내거든. 근데 보면 너무 건강한 패턴인 거야. 근데 엄마는 분명히 뭐 죽을 맛이겠지. 그런데 아기는 건강해. 어떠셨어요 그때? 진짜 죽을 맛이었어요. 근데 진짜 저는 너무 그때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느꼈던 게 이게 진짜 저는 그 41주 5일 기다리는 동안은 정말 똥줄이 타는 그 느낌이 정말 들거든요. 애가 어떻게 되면 어쩌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뭐 태변 누면 더 힘들어지니까 막 오만 걱정이 다 되는데 그래도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거 평가해서 괜찮으니까 이러면 기다려 볼 수 있다. 그리고 원하면 할 수 있다. 뭔가 옵션을 되게 침착하게 지금 말씀 이렇게 하시지만 진짜 침착하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엄한 척 하셨구나. 속 떨면서 얘기하신 엄청 떨면서 얘기하신 거네. 아니 근데 친해지면 떨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 딸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제 딸한테도 그래요. 제가 아버지 자연주의 출산하니까 너는 절대 수술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술할 수도 있고 네 엄마도 수술했고 내가 그때는 잘 몰라서 그렇지만 그때는 암하지 않으셨어요? 암 전공했지. 그러니까 수술만 하는 의사니까. 그리고 그때는 프로토콜대로 딱 따르는 FM 의사였기 때문에 두운이 여가였어 너는. 그래서 너는 어머니가 수술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근데 너는 자연출산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매번 갈 때마다 그러면 얘네들한테 무슨 교육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아빠 이거 괜찮아? 물어보면 제가 항상 선택지를 주거든요. 1, 2, 3. 그러면 되게 헷갈려요. 1, 2 주면 조금 나아요. 3까지 주면. 그러면 아빠 1 해야 돼, 2 해야 돼. 그러면 2를 줬다는 얘기는 그게 이란이라는 얘기는 그게 좀 내가 권하고 싶지 않을까? 근데 이란, 이안을 줬다는 얘기는 둘 다 결정해도 괜찮아. 근데 이게 유효한 기간이 하루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상황이 바뀌니까요. 그러면 내일 다시 올래요? 이틀 있다 올래요? 그렇게 또 선택지를 줘. 그러면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을 하나씩 선택할 수 있는 그 단계 그걸 해주는 게 제가 경험이 쌓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불안하지만 와서 선택지를 주니까 하나 선택하고 또 가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막 정말 간절한 마음이겠어요. 근데 일단 그렇게 약속을 서로 했으니 하루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불안감도 있겠지만 또 다음날 가서 보면 되게 건강하고 그러면 또 신기하기도 하고 야 이게 생명이란 게 이렇게 질긴가? 그래서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기간들을 뭐 이틀에 한 번씩 보면서 그러면서 41주부터 계속 그렇게 본 거예요. 진통 올 때까지. 보통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이렇게 권고하고 할 때 되게 보수적으로 하는 이유가 이제 젊었을 때부터 환자의 사망도 내 앞에서도 보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들을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대개는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늘 그 경우가 대개는 이렇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의사들을 되게 소심하게도 만들고 또 모든 권고는 최악의 경우도 얘기해줘야 되고 이런데 아마 그 원장님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 출산의 즐거움이 또는 이제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내는 그런 즐거움들을 아마 계속 조금씩 망각을 해야지만 이걸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잊어버렸다기보다는 그거를 더 중요한 결정의 우선순위, 내 감정과 나의 어떤 경험했던 상처들이 그거를 더 우선순위로 올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그건 나의 문제고 이걸 깨달았어요. 나의 문제가 내가 두려움이 큰 거를 자꾸 그걸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상담하는 과정 중에 상대방도 그 두려움이 전염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그 두려움을 내가 강조하잖아요. 그럼 두려움에 대한 쪽으로만 이게 가잖아요. 그럼 결과가 안 좋아져요, 결국. 근데 특히 출산 과정에서는 그 긴장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자꾸 나 위주, 내가 갖고 있는 거 위주로만 판단을 하려는 거를 내려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엄마하고 아빠는 지금까지 올 때 의학적인 지식이 뭐 산정 관리하는 동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아기와 엄마가 또 아빠가 서로 이 생명이 스스로 잘 나올 것이라는 걸 믿고 준비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갑자기 뭔가 두려운 게 생겨야 된다면 맥락이란 게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워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불안해질 수는 있는데 두려운 요소가 뭔가 구체적인 증거와 팩트에 의해서 논리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나의 두려움이 엄마한테 전달되는 논리성은 이분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자연주의 출산에서 상담을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삭제시키고 그러나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뭐냐면 주지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주의 의무라는 게 있고 상대방한테 인펌 컨센트는 해야 되거든요. 주의 의무를 다할 것은 현장에서 해야 되는 의료의 지식과 의사의 임무인데 주지 의무라는 거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니까 그 팩트 중심으로 가다 보면 이분들은 이 상황이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구나 하는 맥락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까지 내가 급한 거하고 내 마음이 두려운 거하고 상대방이 그 과정을 가는 이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는 게 나 중심이 아니라 엄마와 아빠 중심. 이거를 하는 노하우가 좀 생긴 거죠. 그리고 경험치도 워낙 많이 쌓이셔서 대충 예측이 된다는 것도 있고 또 뭐 꼭 자연 출산만 강요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뭐 그렇죠. 하다가 안 되면 네네. 제왕절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나이브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의사가 자연주의 출산을 한다는 것은 자연주의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말씀하신 대로 경험치와 훈련을 과정을 거치고 그런 선택지를 엄마가 할 수 있도록 또 진통을 관리하는 조산사와 엄마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나는 뭐 허락해 준다는 의미보다는 역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기다려 준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진통을 하시는 동안에 그냥 제가 편하게 뭐 괜찮을 거야 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만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개입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부분의 포인트를 잡는 노하우가 사실은 우리 상과학 훈련 받을 때는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들, 사인들, 내진에서 나타난 소견, 그 기계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애의 패턴들, 그거 100% 정확하지 않거든요. 사실 지금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엄마가 진통하는 방식과 아기가 진통을 견뎌내는 방식을 우리가 잘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심박동과 엄마의 바이탈 사인과 활력주고 이런 것들만 가지고 판단을 할 때는 엄마가 지금 얼마나 내가 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제왕절개를 너무 자연스럽게 퍼스트 프라이어티로 하셨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수련을 받을 때나 아니면 실습을 나갈 때 보면은 항상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제왕절개 하는 것들만 저는 봐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전한 출산이라고 해서 주산기 사망이 어쨌든 그 이제 일반 자연분만 상에서 이제 원치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게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제왕절개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산모들이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선택했는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때 너무 그게 트렌드였다가 지금은 이제 좀 다시 뭐 장내 미생물 이슈도 있고 해서 좀 더 건강한 출산 쪽으로, 안전한 출산에서 건강한 출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옛날에 네. 분만을 받던 그 시절에 네.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 초등학교 애들 반이 제가 받은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러니까 제왕절개율이 6%인가 그랬어요. 진짜요? 진짜 예. 낮다. 몇 년도요? 그게 뭐 아주 옛날이죠. 근데 지금 와서는 그때는 저는 이 자연 출산이 최고의 선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해서 환자군이 달라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골반 이완이라든가 뭐 자궁 탈출증 또 이런 걸 보면 요실금 생기는 거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때 제왕절개율이 높아진 건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이제 겹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가장 큰 요소였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하기 싫으니까 제왕절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제왕절개라는 건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제압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정말 지옥 같은 환경이 30분 후만 되면은 다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단칼에 해소하는. 단칼에 해소가 돼요. 산모의 통증도 해소되고, 산부인과 의사의 걱정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시간을 분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산부인과가 예. 당직을 그렇게 쓸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예, 자연분만이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아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 시간 동안은 내 시간도 아니고 산모의 시간도 아니고 그냥 어중뛴 시간. 그래서 제가 선배님 진짜 존경합니다. 그런 근데 의미에서. 이게 지금 다들 같은 의사라도 그 실체를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문화가 지금 진통을 관리하는 거에 대한 그 문화의 퀄리티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이게 자칫 오해를 하면 산부인과의 어떤 그런 일의 부담, 또 엄마들의 어떤 좀 빨리 안 아프게 하고 싶은 마음, 이래서 이제 제왕절개가 어떻게 환상적으로 빨리 끝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게 근거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이 제왕절개 수술이 그렇게 오래된 기술이 아니거든요. 꽤 그래도 오래된 외과 기술이란 말이에요. 얼마 정도 됐어요, 이게? 제왕절개가 지금 보통 저희가 배울 때 당시에 1940년도 그 즈음에, 지금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미셸 오당이라고 하는 분이 제왕절개란 책을 쓰신 게 있어요. 제왕절개 기술을. 아마 미셸 오당, 마이클 오던트, 그 농부와 상과 의사 쓰신 분이 그 산부인과 의사하신 줄 아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가서 자연출산 하기 전에 만나 뵙고 왔거든요. 지금 80, 90이 훨씬 넘으셨는데 그분 외과 의사세요. 그러니까 외과에 수술하는 모든 기술들이 산부인과 의사가 전문의가 산부인과 전문의 기술들 나온 게 한 100년 정도 됐거든요. 생긴 지. 근데 한 50년도 지나서 산부인과 의사는 사실은
지금 김기동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산사를 대신해서 또는 조산사보다 좀 더 의료적인 관점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한과학을 발전시켰거든요. 근데 수술이 들어온 거는 그 미셸 오당 같은 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수술을 하기 시작했냐? 가장 당위성 있는 목적이 뭐냐면 아기와 산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난산들은 정말 안 나오기도 합니다. 아기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기도 하고, 또 둔이라든지 또 전치태반이라든지, 이게 아기를 빨리 그 복부를 절개해서라도 빨리 꺼내서 이 상황을 종결시켜야 되는 이유는 사실 제일 최초는 엄마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트렌드는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제왕절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왕절개의 빈도가 5%, 10%, 20%인 나라들의 이 OECD가 이 통계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5%에서 15%, 20% 이상까지는 그 나라의 어떤 의료적 시설과 이런 어떤 여성들이 병원을 얼마나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그렇게 뭐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산부인과 의사가 외과 의사로부터 이 제왕절개를 한 50년 전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이거를 다 잘하게 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수술을 빨리 잘하게 돼서 제왕절개율이 급속하게 높아지는데, 실제로는 건강한 산모 모성 사망률, 그 다음에 신생아 사망률을 가지고 이걸 제왕절개율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제왕절개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신생아 사망률하고 모성 사망률이 감소해야 되잖아요. 이게 한 10%, 20% 올라갈 때까지는 그게 일치를 해요. 그런데 제왕절개율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게 모성의 사망률이 약간 조금 더 상승을 하게 돼요. 이건 뭐 전체적으로 개별적인 거 본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그리고 모성 이완율이라고 그래서 사망을 하지 않아도 입원 기간, 치료 기간 이런 게 점점점 늘어나고 엄마의 회복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왕절개율이 30%, 40%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엄마한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로 애기와 엄마한테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수술인데 이 어느 포인트에서 이거를 적절하게 해야 되는 거를 WHO가 그래서 기준을 주는 게 20% 정도는 적당하다. 그리고 미국은 사실은 제왕절개가 일반 자연출산에 비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같이 보험회사가, 사보험회사가 직접 모든 걸 지불해야 될 때 자연출산보다 제왕절개가 늘어나니까 이게 의료비를 지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서로 연구를 종용하는 거예요. 제왕절개를 왜 이렇게 많이 하게 되나. 와, 그런 맥락도 있네요. 그런 맥락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들이 입장에서는 지금 상과적 트렌드는 제왕절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궁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다음 진통할 때 파열, 출혈 이런 위험 때문에 다음번에는 진통을 다시 시키질 않고 그냥 바로 제왕절개를 권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출산의 제왕절개율이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그 나라의 지표 중에 제왕절개율이 급속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합니다, 이게. 그러네요. 그런데 엄마들 입장에서 보면 다 그냥 이거 내가 빨리 이걸 회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기를 조금이라도 건강한 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왕절개 빨리 해서 빨리 이걸 끝내고 아기를 빨리 끄집어내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되게 복잡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이거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상담하는 게 그게 참 경험치가 쌓여야 되는데, 경험치가 쌓이려면 제왕절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서포트를 해야 되잖아요. 요 설명까지만 할게요. 말이 길어졌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제왕절개를 많이 하는 거 그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제왕절개를 하지 않고자 하는 엄마들한테 줄 수 있는 선택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진통 관리예요. 진통 관리. 예, 그러니까 지영 선생님이 저희랑 경험하신 그 진통 관리는 의사가 할 수 없습니다. 기동 선생님 말한 대로. 조산사라든지 진통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안 되면 둘라 같은 진통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엄마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환경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진통 관리를 그거는 정말 너무나 제도적인 서포트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산정관리라고 하는 그 수가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뭐
그걸 가지고 그거를 한다는 건 어찌됐든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아기를 낳는 산모도 그렇고 아기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우리 할아버지 되셨는데 열심히 받아주시는 정 원장님 같은 분들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해요. 진짜 자기 시간 다 버려가면서 잠도 못 자가면서 아기를 받아주시는 분들은 마땅히 존경받아야만 한다. 많이 잡으세요. 그래도 영광입니다. 보람이 있는 게 그렇게 노력을 한 거에 대한 보상이 선생님처럼 그 본인이 했던 그 힘든 과정의 노력들이 이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낳잖아요. 그거에 대한 선생님이 느끼는 것을 제가 좀 알거든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이 자기가 그 중요하고 힘든 순간을 자기가 지지받고 내가 진통을 해서 내가 이걸 아기를 내가 낳았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아기랑 한 번도 헤어지지 않고 모유수유를 해서 내가 이 아이에 대한 생명을 이렇게 하나에 살리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에 대한 성취감은 그래도 그거를 같이 아빠랑 함께 했던 그 두 분은 아마 절대 평생 그게 아기한테도 정말 큰 영향이 될 거예요. 그 건강한 출산은 단순히 내가 제왕절개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일반 분만 또는 그중에 특수 자연분만 선택하느냐의 그날뿐만 아니라 임신 전부터 또는 임신 초반부터 또 임신 과정의 전 과정을 건강하게 살기로 했고 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건강한 출산이 된 거로 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정 원장님 또 그 직전까지도 골반 스트레칭도 하고 노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식단을 해오는 그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끝에서 이제 만삭인 분들이 내가 어떤 출산을 할 것인가가 포커스는 아니고 사실은 임신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전 과정이 건강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통증도 사실은 많은 부분이 스트레스와 또 염증에서 되니까 식단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의 한 마지막 파이널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내가 궁금한 게 있어. 네. 그 아기 낳고 네. 나는 집사람하고 그걸 못 해봤거든요. 네. 딱 아기 안고 그때 같이 있는 순간의 그 느낌이 어때요? 처음은요? 처음에 출산하자마자 우리가 아기를 바로 나와서 네. 엄마 배 위에 탯줄도 안 자른 채 엄마 배 위에 딱 안기잖아요. 그 느낌이 어땠어요? 진짜 딱 그 아기를 안는 순간 뭔가 되게 미끄덩거리고 막 미끄덩거리면서 꼬물거리는 애가 갑자기 막 몸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게 그때 진짜 정신이 없거든요. 막 죽을 때까지 막 힘쓰고 있다가 갑자기 살짝 살만해졌는데 막 여기에 뭔가 안긴 느낌이라서 그때 제가 그때 영상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니까 계속 어머만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근데 그 정신을 조금 차리고 이제 얘가 움직이는 게 피부로 느껴지니까요. 이게 뭔가 진짜 설명할 수 없는 되게 엄청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해가지고 그게 그 느낌, 그 온기, 그 느낌으로 기억이 되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아픈 게 그 진통하면서 괴로웠던 게 싹 없어지나요? 진짜 근데 그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네. 그 진통해서 아프고 이런 생각은 안 나고 근데 살았다 약간 이런. 제가 44시간 동안 그게 안 나오고 있었으니까 정말 사실 첫 번째 날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한 20시간 진통을 했는데 거의 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자궁문도 4cm밖에 안 열리고 저는 아기가 원래 등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하늘 보고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기 포지션도 안 좋고 막 그래서 제가 둘째 날에는 진짜 이거 계속 할 수 있는 거 맞나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가 그래서 마지막에 저는 그것도 했어요. 선생님 저 자궁수축이 마지막에 느려져가지고 저 그것도 했잖아요. 니플 스티뮬레이션까지 해가지고 조산사 선생님들이 네. 유두 자극을 해서 옥시토신 분비를 시키는. 그래서 진짜 그 마지막까지 진통이 느려져가지고 그것까지 하고 막 힘도 줘도 잘 안 나서 막 출산 의자 동원하고 막 참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 놓으니까 사실 정말 이게 끝이 있나 했는데 그 정말 끝이 왔을 때 나는 진짜 인생에서 제일 힘든 일을 해낸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전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애지간하다. 뭐야 그 신랑은 어땠어요?
그래서 어땠대요?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남편 저희가 찍어놓은 영상, 출산 영상을 둘라 선생님이 찍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같이 이렇게 보는데 저희 남편은 그걸 볼 때마다 진짜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요. 그걸 볼 때마다 살짝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그래서 진짜 그 태어나는 그 순간에 저는 아기를 남편이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자연주의 출산은 이런 것들이 가능해가지고 네, 마지막에 당연히 조산사 선생님이 이렇게 잘 해주시지만 마지막에 아이를 이렇게 받는 건 남편이 이렇게 해줬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그 핏덩이를 본인이 이렇게 안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게 아, 그래요? 네. 형은 뭐예요, 그러면? 나는 밖에서 네. 방해 안 하려고. 저는 그런 시스템. 밖에서 네. 우리가 이제 지난번 인터뷰했을 때 그 수영장에 안전요원 같다고 내가 얘기를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밖에서 얼마나 초조하고 그리고 난 기도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맞아.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지금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누구를 제일 믿어야 되냐? 나는 물론 지영 씨를 믿지만 아기를 믿어야 돼요. 근데 내가 보는 거는 아기 그 모니터 패턴이에요. 우리가 이게 모니터가 밖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조산사 밖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전자로 하는 시스템은 우리는 아니에요. 네. 그래프로 딱 그려가지고 그게 좀 더 정확해요. 모니터에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거를 조산사 선생님들이 갖고 나와서 저하고 상의를 해요. 계속 해도 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산과학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합니다. 2시간도 하고. 근데 엄마가 이제 너무 힘들어하면 좀 미루는데 그거를 보고 나는 아기가 괜찮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믿고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죠. 그리고 조산사들과 엄마들의 자율성이 굉장히 맡겨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진통하고 있는데 우리 촉진제 좀 맞을까요? 뭐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시간 됐으니까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엄마 주도형 출산의 분위기가. 근데 지영님 공부 많이 하셨다 했잖아요. 네. 그 임신과 출산 둘 다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때 되게 배웠던 것들 중에서 좀 사람들한테 나눌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출산 경험을 진짜 강렬해가지고 출산 후에 공부를 진짜 더 많이 하게 됐고요. 사실 저는 그 전에 임신에 대한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능학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임신을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아이한테 뭔가 해줄 기능학적인 요소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 임신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임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임신하고부터는 사람들이 조심을 많이 하잖아요. 임신하고부터 뭐 약 먹는 거 당연히 술 안 먹고 뭐 당연히 몸 관리하고 다 하는데 사실 진짜로 이제 우리가 뭔가 컨트롤을 할 수 있을 때는 임신 전이란 말이에요. 제가 임신을 하고 보니까요. 그 임신하고 입덧하는 동안은 남의 말이 아무 말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임신해서 건강하게 먹으라는 거 사실 저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인데 임신해서 입덧이 너무 저도 꽤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들고요. 입덧이 오면 어때요? 입덧이 오면 그냥 속이 진짜 계속 뒤틀리는 느낌이 들어요. 계속 안 좋고요. 내장이 뒤틀린 느낌. 네, 약간 뒤틀린다고 하기에는 계속 그냥 미식거리고, 그리고 그 미식거리는 것 때문에 뭔가 이 의욕이 없어져요. 식욕이? 의욕 자체가? 네, 인생에 의욕이 없어져서 그냥 집에서 그냥 소파 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내 삶을 다 하는 것 같고 약간 그래서 입덧하는 그 기간이 너무 힘들어서 저도 그 기간에는 그 음식 조절이 생각보다 안 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 정도 했어요? 입덧 기간? 저 6, 7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보통 그때 하죠. 네, 그래서 저 한 16에서 17주까지 했어요. 꽤 길네요. 꽤 길게 했어요. 2달 넘게 하는구나. 근데 보통은 12주를 기점으로 조금 많이 사그라드는데. 네, 저는 조금 완전히 더, 구토하고 못 먹었어요? 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또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입덧에 안전하다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많이 처방하는 그 디클렉틴이라는 약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과거에는 뭐 벤덱틴이라는 약도 있었고 미국에서는 유니솜이라고 하는 약도 처방하고 하는데 다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 약을 먹을 생각은 안 했어요. 저도 조금 먹어봤었는데
제가 아직 디클렉티는 아주 딥하게 공부를 해보진 않았는데 조금 차별만해지니까 아, 나는 그래도 굳이 약물로 건드리진 않겠다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먹다가는 안 먹었거든요. 안 먹고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임신을 네. 좀 위험한 말씀이신데. 아, 네. 아니 근데 많은 산모분들이 악으로 깡으로 하면 어떡하시려고. 근데 어쨌든 입덧은 진짜 애지간하면 해주지 않다는 거네. 그런데 그거 약을 먹어서 도움이 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약 먹으니까 확실히 조금 그 강도가 덜해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스꺼리고 하는 거 네, 강도가. 하는 강도가 덜해지고. 그래서 사실 저는 드시는 것도 당연히 사실 찾아보면 FDA 다 A 카테고리고 그래서 그렇죠. 충분히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사실 그때 그거 안 드셔서 못 먹고 구토 계속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드셔야 되거든요. 안 먹는 것보다. 비용과 리스크가 더 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리스크 앤 베네핏을 진짜 잘 따져야 되는데 저는 리스크가 조금 덜했던 거죠. 저는 입덧이 아주 심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약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좀 끊으셨구나.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더 심했으면 당연히 먹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견딜만은 했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래서 입덧이 생각보다 힘들다. 네, 일단 그러니까 이게 음식 조절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컨트롤 하에 있지 않다, 내 몸이. 그게 임신 과정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물론 임신 기간이 진짜로 중요하거든요. 후성 유전학 여기 전문가분이 선생님이 후성 유전적으로 임신 기간 너무 중요한데요. 이 기간은 제 맘대로 되지가 않아요.